개헌을 할 수 있을지 안 될지도 중요한데 저희 방송은 새 헌법에 실릴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회가 논의를 하겠지만 국회의 목소리는 아까 전정덕 의원하고 얘기 나눴듯이 국회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민주도 헌법 개정 네트워크 약칭 시민개헌넷에서 일찌감치 내놓은 헌법 개정안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기존에 헌법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도 해주셨더라고요. 헌법학자이시기도 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법전원에서 헌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한 40년. 40년이요? 네, 강단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학자분들이 쉽게 설명하시는 법을 아예 모르시는데. 그렇죠.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1월 달에 국회의장 만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개헌 관련한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개헌을 빨리 진행하라. 특히 개헌특위를 구성하라. 예. 뭐 그게 저희들의 주된 요구였고 국회의장님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론은 없었습니다. 다만 왜냐면 가장 적극적인 분이니까. 그렇죠. 네. 하고 싶은데 네. 따라주지 않는다. 국회가. 네.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의장님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워낙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진 것 같아요. 정말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헌법을 바꿔야 되는 수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다음번에 이런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헌법이 기동할 수 있는데 거기엔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지난번 내란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 몸으로 막아낸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하면은 엄청난 그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헌법이라는 거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무도한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 권력을 휘두를 때 오남용할 때 이것을 시민들이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게 헌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 1948년 재헌 헌법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헌법상의 권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뭐 프랑스 혁명 때 그때 헌법 조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네. 국민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권력을 국민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얘기는 헌법에 한 줄도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가져와요. 세금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쓰는가? 네.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권력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48년 헌법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제 뭐 어떤 경우에 한번 그 민주당 정권 때 60년 4.19 이후에 그때 이제 그 국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발언권을 부여한 적은 있습니다. 네. 아주 그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고 실시되지도 않았었고 뭐 그것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데 뭐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무도한 대통령을 끌어낸다든지 내란을 막는다든지 이런 헌법적인 헌법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전혀 없었던 게 문제죠. 저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보면서 딱 그 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란의 신정 독재 세력이 미국의 외침으로 인해서 안에서 일어나 있던 민중 봉기를 더 무자비하게 진압할 구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네. 북한이 우리를 때려 주기만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야당 정치인을 총으로 쏠 명분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는 뭐가 막아주지? 우리 일을? 예. 사실 그런 그 과정이 지난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 높이고 몸으로 권력을 내치지 않는 한은 이 대통령의 권력, 정부의 권력, 특히 또는 국회의 권력을 시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죠. 참여연대가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는 바로 그때부터인데요. 촛불 집회 때부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아주 두드러진 한계죠.
이 시민들에게 뭔가 영향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바로 국가 정책이나 법이나 헌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맥락에서 그때 이제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에 입법 처음까지 했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그 당시에도 국회의장이 아니었던 우원식 의원이 얘기한 게 기록이 있고 네.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런 안을 준비하신 지 꽤 오래됐다는 거예요. 참여연대에서도. 네. 교수님이 당연히 참여하셨을 거고 네. 40년 전문가시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문들을 현재 현행 헌법이랑 이 참여연대가 내놓은 개헌안을 좀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부탁드릴 거예요. 네. 네. 물론 제가 아까도 부탁드렸습니다만 본인은 이제 쉽게 설명할 능력이 없으시다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그 전문부터 좀 보겠는데 그 전문에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원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5.18 광주 민주항쟁을 넣자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네. 아마도 교수님도 동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이 참여연대 개정안에는 6월 민주항쟁의 이념도 들어가요. 네. 예. 네. 이 의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4.19 혁명의 경우에는 반독재 투쟁이었죠. 네.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만든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주어진 국가 체제를 우리가 지키겠다라는 게 4.19라고 한다면은 5.18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학의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네. 바로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그냥 이 나라를 지키자고 하면 그건 전두환을 지키자는 말이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네. 헌법 개정의 주도 세력으로서 그리고 국가 운영의 주축으로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4.19, 5.18 그리고 6월 항쟁 이렇게 이어지는 게 헌법 사의 중요한 중대 사건들이 열가는 의미도 있지만은 동시에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헌법을 해석하는데 또는 집행하는데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 번씩 이 헌법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건의 나열인 것처럼 관심 없는 사람에겐 보이겠지만 이 나열은 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국민 주권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이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모든 권력의 행사자다. 그리고 그 권력의 행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책임을 진다. 이런 식의 의미들을 가져올 필요가 있죠. 국민 무서운 줄 알란 뜻이군요. 그렇죠.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는 또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원천적인 그런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동의를 언제든지 구해야 되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언제든지 답변하라. 역시 이 선생님을 모시고 듣는 게 되게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아니 그 4.19, 5.18, 6월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제가 혼자서. 그래서 그 네. 참여연대 안에는 48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행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은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참여 민주주의 그 수준이 아니라 모든 권력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죠. 언제든지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뭐 수락을 하면은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수락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그런 체제가 마련돼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네. 국무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 일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미디어 이론으로 보면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실상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장을 대리해서 보여주는 질문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실제로는 국민이 묻는 것처럼 이제 투사하는 거죠. 네. 그 권한을 넣는다. 네. 헌법 안에. 그렇죠. 아, 사실 이 조항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프랑스 인권 선언에 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몇 아주 오래된 년입니까? 건데. 270년, 80년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모든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질문할 권한이 있다. 당연히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민주정권이죠. 우리의 87년 헌법에는 없지만 그렇죠. 그 전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정의, 연대, 평등, 생태, 환경, 통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에는 무거운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들어간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유행어는 다 집어넣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은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 권력의 구조를 다루고 네.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틀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헌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생활 그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법규범이거든요. 뭐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을 대립관계 속에 묶어놨던 이 서구 근대 법체계 이걸 좀 떠나서 국민의 헌법을 그러니까 이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뭐 국가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죠. 또 자기 주변에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서로 돌보고 서로 그 힘을 합쳐서 살아가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헌법이 제공해야 된다.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대라든지 또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냥 유행어는 아닌 셈입니다. 예. 사실 저 개념들 사회 정의라든지 연대라든지 또는 뭐 공동체 성평등 마찬가지고요. 지난 1980년대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헌법 개정 바람이 붑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1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헌법을 바꾸거든요. 그랬을 때 그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연대의 문제, 평화의 문제, 그리고 공동생활의 문제,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성평등이라든지 차별 없는 사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뭐 남미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요. 물론 거기서는 이제 그 뭐 선주민들의 부족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중심 개념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경우에도 마을 공동체 같은 뭐 이런 존재가 중요한 헌법적인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네. 시민혁명을 일찍 시작해서 그렇지 80년대에 네, 그렇죠. 세계사를 뒤져보면 뭐 당장 근처에 뭐 8888 혁명이나 피플 파워 혁명 이때도 그냥 그런 거대한 민중봉기가 있었구나. 뭐 남미에서도 이제 이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시민혁명이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로 다들 개헌을 하려고 했다. 네. 아. 개헌을 하면서 단순히 뭐 대통령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또는 헌법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물줄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그 생활 공동체들, 뭐 부족 사회, 마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에게도 재생산되고 파괴되지 아니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주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터잡고 살고 있는 이 물줄기를 우리가 주장하면은 그거는 국가 하천행한 국가 거니까 너희들을 왜 주장하느냐? 뭐 그런 식의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뭐 기업의 그 이용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오염하는 뭐 물줄기를 끌어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연 그 자체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존재하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보다 더 큰 어떤 대의를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아. 바로 이제 거기에 생명 존중이라는 말을 그 헌법 전문에 넣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개개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우리들의 생명, 생활 자체가 소중한 가치로 보호받는 헌법 체계. 옛날에 네. 그 남아공이 네. 인종차별로 시끄러울 때 악명 높을 때 아파르테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내부에도 있었지만 스웨덴 총리가 있었습니다. 올로프 팔메라고. 그때는 어릴 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지도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래 참견이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연대를 해야 우리나라도 같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국제사회에 평등의 메시지를 뿌리는데 니들이 방해가 되는 거다. 그러자면 헌법이 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자연한테도. 네. 예. 가장 단적인 예가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탄소 중립화법을 위헌 선언을 하거든요. 예. 탄소 중립화, 탄소 감축 목표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적은 게 독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그 후손들의 권리도 침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 멀리 있는 그리스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위헌 선언하거든요. 위헌이다. 예. 탄소 기준이 높인다고 높여놨는데 너무 낮아 보여서 헌법에서 보기에는 위헌이다. 예, 위헌인데 위헌인 이유가 저기 그리스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어느 나라든 자연한테 잘해야 되니까. 아니요. 그보다는 네. 보통 이제 권리 그러면은 그 나라 국민들만 보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라는 데 그치지 않고 네. 이 탄소 중립화법은 외국인의 권리도 침해한다. 왜냐하면은 탄소라는 거는 독일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의 탄소 중립화법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 독일 국민의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고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지구적인 연대의 논리거든요. 그러면 헌법 전문에 지구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에 힘쓰고 연대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야, 전 재밌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제까지 해주신 말씀으로 지금 1장 1조가 지금 바로 이해가 됐거든요. 1장 1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여기에서 새로 추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가 추가된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네 번째에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저항하고 그 불처벌에 항거할 권리를 가진다. 네. 아. 이제 이런 조항이 들어오면은 네. 지난 내란 사태 예를 들자면은 당연히 윤석열은 또는 그 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합헌이네요. 당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모 재판부에서 했듯이 갑자기 석방해 준다. 아, 네. 또는 뭐 무죄 선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은 그 재판부를 향해서 너 재판이 잘못된 거야. 고쳐라. 라고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죠. 이 권력은 우리한테서 나오고 우리가 행사할 거니까. 예. 그리고 불처벌에 한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통 이제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가 권력을 가진 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 안에 카르텔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사법부가 봐주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제 불처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하고 항거할 수 있는 싸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거죠. 그 전체적으로 그 적극성에 대한 규율이 그렇죠.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 헌법의 역사를 계속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국민들은 참 피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지에 있었는데요. 저희들 참여연대 안에서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게 코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현대헌법의 기본적인 그 맥락이죠.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오늘은 이제 인서트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거나 하는 뭐 이제 나중에는 주민 소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담은 조항도 되게 세세하더라고요. 네. 국민이 권한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헌법에 꽤 많이 넣으셨습니다. 개정안에. 네. 이게 되게 주된 코드였군요. 사실 뭐 기본권 조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안전권 같은 것을 기본권에 넣자.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 끝. 이러면은 사실 기본권 규정을 만드나 마나한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시설이나 또는 뭐 그 틀에 대해서 또는 제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저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내놔라라고 하고. 그렇죠. 이 건물 안전하냐? 설계도를 한번 보자. 또는 안전하게 지어졌느냐? 감리 감수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로서 답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거든요. 좀 말해서 뭐 현대 사회가 위험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 위험은 누군가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이 공무원들이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입 닫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거. 그래야만이 모든 국민은 안전한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 뭐 개별 정부에서 네. 예를 들면 뭐 한 7, 8년 전에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뭐 10만 명이 청원 동의를 온라인으로 하면 네. 반드시 답해야 되고 네.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네.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다 없애든지 없애버려요. 관제로 바꾸든지 네. 예. 그러는 것보다는 헌법에 써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이 부르면 네. 위임받은 자는 답한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아이고 재밌어가지고 그 디테일 몇 가지만 더 좀 보겠습니다. 그 1장 3조에 보면 우리가 20년쯤 전에 한번 쳐다봤던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전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끝이었는데 이게 이제 신행정수도 이전 때 관습헌법 논란이 생각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항입니다. 아, 그럼 그것도 이제 법관들이 그때 법관들의 결정을 시민들이 매우 못마땅했었는데. 네. 사실 그 헌법재판소 설치 20년이 돼가지고 참여연대에서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2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제일 잘한 판결이 뭐냐? 뭐 분분했습니다. 네. 제일 못한 나쁜 판결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답한 사람이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관습헌법 결정을 들었습니다. 뒤에서 1등은 이거였다. 네.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제치도 교수님인데요. 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던데 주역이었던 분이에요. 아, 그래서 본인은 네. 거기에 투표하기 민망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설문에 투표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100%의 의견인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못한 네. 거다. 네. 아.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면 정말 이불 킥할 만한 그런 잘못된 결정이거든요. 그는 어쨌든 결정이 나온 만큼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헌법에다가 수도에 관한 규정을 아예 못 바꿔두는 게 낫겠죠. 네. 시간이 빨리 가서 진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내놓으신 개헌안에.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먼저 내놓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헌법 안에 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지방정부라는 단어가 참여연대가 내주신 개정안에 등장을 한 것도 있고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본 사람 입장에서 가장 신기한 건 노동자라는 단어가 이제까지 헌법에 없었다는 겁니다. 37조에 노동자라는 단어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전 조문에 비해서 어떤 걸 고치려고 했던 겁니까? 근로라는 말로 지금 노동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사실 근로라는 말은 그 뉘앙스나 또는 역사적인 맥락이 조선시대 때 썼던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뭐 조선 그 실록이나 이런 데서 근로라는 말이 많이 나온답니다. 네. 그 이제 그 시민의 권리죠.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그 좀 더 분명하게 누군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근로라는 그런 조금 수식어가 들어간 규정이 아니라 그대로 그 자체로서 표현하는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추가 조항을 넣기도 했는데요. 네, 있습니다. 제가 좀 네. 읽어드리죠. 자주적인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의 권리를 가지며 대표를 통해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야, 누가 엄청 싫어하겠죠. 네. 경제적, 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단체 행동할 권리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경제적, 직업적 이익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네. 그 이제 뭐 단체 협상, 단체 교섭 같은 경우를 넘어서서 그 사업장 운영에 대한 또는 경영에 대한 참여권 당연히 보장돼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노동 단체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기업의 근로 조건, 노동 조건에 대해서만 파업을 해야 됩니다. 임금 협상과 휴가를 넣어야 되죠. 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 정책이 이상하게 가버려 가지고 정말 노사가 아무리 합의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파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놀랍도록 이 오래된 거대한 문제를 우리 언론이 얘기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코레일이 철도 민영화를 막으려고 투쟁을 하면 불법이 되고 그렇죠. 대신에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임금을 0.몇 % 올려라라는 말을 추가해서 해야 그 곁다리를 가지고 싸워야 합법이 되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그 문제를 바꿔주는군요. 이게 사회의 부담이 될 것 같고 국민한테 혹은 이제 뭐 전 세계의 문제가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로 노조는 싸울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렇죠. 그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 철도만 봐도 민영화 시키면은 줄줄이 해고할 텐데. 예. 아. 사실 뭐 노동계에서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파업을 하면 바로 불법 파업으로 교도소에 보내버렸으니까. 이게 뭐 비관적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좋은 말들을 갖다 놨다고 해도 실제 법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이제 저항권을 얘기하면서 서부지법 폭도가 되는 사람들을 봐라. 반대로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하지만 지렛대 역할 정도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헌법이 이렇게 그렇죠.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당위를 끝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근히 쉽게 설명 잘 하시는데요. 네. 뭔가 이런 게 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노란봉투법을 만들겠다니까 저 경영계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경영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아요. 또는 사법개혁 3대 입법을 하니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법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헌법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을 치는데 왜 우리는 헌법을 우리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는지 이 고민을 해야 되죠. 강론의 싸움도 피튀기지만 이 강론의 싸움을 이기고 싶은 사람은 확전시킬 때 위헌을 얘기한다. 헌법을 얘기한다. 힘 있는 사람은 헌법을 동원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힘 없는 우리들도 헌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헌법에 담아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막론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게 돌봄 노동이었습니다. 가사 노동. 베네수엘라 헌법은 가사 노동은 사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다. 못 박아줘요. 그래서 그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조항들 넣거든요. 또는 뭐 이런 조항도 있죠.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이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라. 유리하게 해석하라. 노동자들은 정말 파업 한 번 하려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법 파업으로 잡혀가고 손해배상 물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이것들을 그런 헌법조항 하나를 바꿈으로써 마음 놓고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헌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제는 더 이상 헌법은 그들의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동원하고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언제든지 펼쳐보고 언제든지 읽어보고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헌법상의 권리들 조문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공화국의 가장 큰 싸움은 결국 합헌성을 따지게 되니까 헌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도록 만들어둬야 된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하버마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헌법 중성, 헌법 애국주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죠. 그 우리의 헌법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궁극적인 통합 지점이 돼야 되고 것이고 그 헌법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그 확보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또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가 불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저 헌법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구하는 게 방송 만드는 입장에서 무척 어렵고요. 그리고 오늘 궁금했던 것도 3분의 1도 못 여쭤봤고요. 그러네요, 정말. 네. 이런 걸 국회가 관심 없어 하는 중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헌법학자이신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